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간에서 용적률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용적률이 무엇일까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용적률입니다. 자, 용적률이라는 것은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에요. 자, 건축 연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용적률이다라고 하게 되죠. 네. 자, 그때 용적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면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다라고 하게 되죠. 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이에요. 네,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것을 연면적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되는 게 있어요. 네, 지하층이라든지 그리고 지상의 부속 주차장 용도의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라든지 또 경사진 지붕안의 대피 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용적률이 그 용도직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 수단일까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하층이 시계층이죠. 지하층이 시계층이고 자,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6개 층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한 층의 각 층별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전부 동일하다면은 지하층이 3개층이니까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가 되죠. 300제곱미터고 지상층이 6개 층이니까 합하면은 600제곱미터 되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이기 때문에 900제곱미터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에요. 네, 그래서 연면적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이 연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는 아까 지하층 면적이라든지 또 지상의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과 그리고 경사지 지붕안의 대피 공간 면적은 제외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원칙이 900제곱미터지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얼마죠? 네, 600제곱미터를 하여서 용적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가정을 지금 지상층이 6개 층이죠. 6개 층인데 이게 7층, 8층, 9층이 되면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도 700, 800, 900제곱미터를 커지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그게 몫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기 가면은 어떤 용도적에 허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줍니다. 어떤 용도적에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면은 층별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연면적 규모가 커지면은 600이 700, 800으로 커지면은 건축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용적률의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어떤 용도적에 허용될 용적률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층별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 규모가 작아지겠죠.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가 5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작아지면은 건축의 높이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적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줘서 그 건축물의 높이를 적절하게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높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용적률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간에서의 건폐율이 내 고객이 대지를 취득했을 때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한다면은 용적률은 내 고객이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총규모적 높이를 규제하는 입체적 규제 수단, 그 입체적 규제 수단이 용적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이라면 용적률은 용도지원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입체적인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용적률이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가 있었죠. 그 21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한도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의 종류가 이렇게 됐었죠. 자,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로 시작했었죠. 제1종 전용주거지로 시작해서 전용주거지는 2종이 있죠. 1종 전용주거지가 2종 전용주거지로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죠? 그렇죠.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자 주거지역이 전부 시험이 되면은 네, 주거지역은 6개의 용도지로 시험이 된 거죠. 우리 서울의 주거지역의 종류는 몇 개가 있죠? 6개. 자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 중일근이유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이 있죠.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이 있죠.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유통 상업지역 중일근이유 그렇게 되죠. 공업지역은 전일준 그렇죠.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은 보생자, 자 보전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6개 이렇게 해서 자 도시지역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전부 시분했을 때 도시지역에는 모두 16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관리지역이 시분되죠. 자 그때 관리지역이 시분되면 보생계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 있죠.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자 관리지역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과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21개 용도지역으로 토지는 용도별 종류 여러분 토지의 종류가 몇 개죠? 용도별로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고 있다. 도시지역 안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렇게 21개 용도지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국토교육법이죠. 자 국토교육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죠. 자 국토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그 21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한도를 자 허용하고 있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합니다.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하여서 네 50씩 증가하면 되죠. 50씩 증가하고 준주거지역은 500 이렇게 오시면 돼요. 다 외웠죠? 그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한도가 100%까지 허용돼요. 2종은 150.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50, 300. 그리고 준주거지역만 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한다. 이렇게 원리를 외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자,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지역이 그 한 단계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상업지역이 있죠.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외곽에 있는 게 이제 근린상업지역이 됩니다.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이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도심은 건물이 높아요. 그렇죠? 높다는 것은 용적률 한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한도는 무려 1500%까지 용적률이 허용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상업지역은 네, 밖으로 외곽으로 한 단계 나가잖아요. 이렇게 한 단계씩 밖으로 나갈 때마다 네, 건축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 단계 나갈 때마다 200씩 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 상업지역 1100, 근린 상업지역 90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원리에 쫓아서 암기하셔야 되죠. 자, 중심 상업지역 얼마였죠? 1500이죠. 일반 상업지역이 1300, 근린 상업지역이 900, 유통 상업지역이 1100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합니다.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다 됐죠?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50씩 증가니까.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입니다. 보전 녹지지역은 비도시지역하고 똑같습니다. 80%까지 네, 용적률이 허용되고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지역은 둘 다 100%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80, 100, 100, 80, 100, 100.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도시는 건물이 낮아. 그죠? 그래서, 자, 보전녹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도시지역 밖으로 오면 전부 80이에요. 전부.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지역 전부 80이에요. 근데 계획관리지역만 100입니다. 네. 자, 100cc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40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그렇게 해서 계획관리정은 100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시정 간다.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사업지역은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가간다.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시정 가죠. 그리고 녹지지역은 80, 100, 100. 비도시지역은 전부 8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100. 네, 100시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은 40대에 세워도 늦지 않고 그리고 100세까지 살자. 100시 시대다. 100세까지 살아도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 한도 암기를 하셨죠. 이거 꼭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특례로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 4번에 보면은 용적률의 조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죠. 자,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를 지휘한 상업지역에 근처하는 건축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용적률이 완화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용적률 완화가 뭘까요?부터 할게요. 여러분,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완화한다는 것은 어떤 용도적인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죠.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줍니다.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서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높이를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용적률의 완화다.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용적률을 어느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해서 건축물을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러면 강남의 빌딩주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완화해서 건물을 높게 지으면 그만큼 큰 경제적 이익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용도지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준주거지역이 가능하죠? 네, 준주거지역과 그리고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대상에 다 제외돼요.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과 그리고 공업지역의 건축물, 이 공업지역의 건축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를 제외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건축물이 용적률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그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완화 요건. 자,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죠.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하는 대전의 건축물이거나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을 접한 대전의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을 거죠. 이거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있잖아. 자, 여기가 공원이에요. 여기가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예요. 이 공원은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이 공지에 접한 도로죠. 공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 이 도로죠. 이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고 있는 대지는 이 대지예요. 대지. 이 대지에 건축하는 이 건축물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용적률이 완화되면 이 건물의 높이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앞집 건물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자, 용적률 완화해서 이 건물의 높이가 빌딩이 높아지더라도 이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 건너편이 공원, 광장, 하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너편의 대지에 대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라고요. 첫 번째,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 이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고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여기에 20m 이상을 접한 대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공원이나 광장, 하천에 접하는 부분이라면 20m 이상을 접하고 있는 이 대지안의 빌딩도 용적률 완화해 줄 수 있죠. 왜요? 완화해서 건축물이 높아지더라도 그 대지 길이에 20m 이상이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대지 건물에 대한 피해가 없죠.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용적률 완화 요건을 갖춘다면 얼마까지 완화하냐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치단도 120%까지 12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용적률 완화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공공시설물이 제공에 따라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 자, 공공시설 제공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있죠. 여러분 자료 보시면 되죠. 자,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과 4개의 상업지역과 그리고 3개의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인데 3개만 가능합니다. 자, 이때 정비구역은 자, 주택 재개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주택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건축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예요. 도시환경 정비 몇 개죠? 3개.
그래서 자,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이 정비구역과 그리고 4개의 상업지역, 4개의 상업지역에서 자, 건축주가 대지의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대지를 공공시설부지, 대지 일부를 학교용지나 시청용지, 공원용지와 같은 공공시설부지로 기부 체납하면은 시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형질 용적률 최대한도 20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는 거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대지의 일부가 공공시설부지로 기부 체납됐을 때 해당 용도지역의 형질 용적률 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지역은 4개의 상업지역과 그리고 몇 개의 정비구역이죠? 3개. 그때 정비구역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자, 3번에 보시면은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서도 용적률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밑줄 그십시오.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이라면은, 자,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잖아요. 이 방제지구에서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이라면은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죠. 그래서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어드밴티지로서 해당 용도지역의 형질 용적률 120% 이하까지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가 허용돼요. 그래서 방제지구에서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은 해당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대지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기부 체납했을 때 기부시설 연면적 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또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